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요즘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세계 전법은 아주 불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전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동안에는 교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세계 전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언어를 써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 나라에 가서 또 하게 되면 세계 전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제 활동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그동안에 쭉 궁리를 좀 해왔는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되니까 예. 그럴 필요가 이제 전혀 없어졌어요. 뭐 갈 필요도 별로 없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통역은 워싱턴 DC에서 하고 질문은 뭐 독일에서 하고 이래도 되는 시대가 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구글 통역기가 뭐 40개 통역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과학기기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예. 이 좋은 부처님의 법을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는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만 상대로 해서 대화를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언어의 장벽을 넘는 거 아니냐. 요즘 우리 한류 뭐 이번에 영화도 봤지만은 그 영어로 안 한 영화, 영어로 안 되고 영어로 자막 처리하는 예. 이런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런 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세계전법을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K-팝, K-부디스트. 이쯤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불교계 언론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BBS 불교방송의 정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스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 속에서 불교 수행, 이런 교육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는 데서 사실은 수행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도 이심, 전심 이라고 말하잖아요. 초기 불교는 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법을 전하고 또 서로 감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이 대면 접촉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경전을 이제 문자로 이제 정리하면서 전법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도 법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까지 안 가도 중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중국에 안 가도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죠. 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거기 문자는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이게 지식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된다. 주로 수행적으로 어떤 인격이 변하기보다는 많이 아는 그런 지식화가 되는, 즉 철학적인 요소가 주로 강조되는, 학파가 형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는 건 아는데 많은데 인격이 도야가 안 되는 이런 이제 폐단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는 데서 일어난 게 선불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경험처럼 이 온라인은 이
거리를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법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전에 문자가 갖는 위력 이상의 그런 큰 장점이 생겼는데, 다만 여기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게 인격이 함께 이렇게 전달될 수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지금 저는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철학적인 요소, 학습을 하는 거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오프가 어느 정도 겸해져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보완이 안 되면 저는 또 불교의 본래 가르침인 수행이 왜곡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달하는 과정을 바꾼 거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수행은 인격을 감화받는다는 그 인격적 요소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거, 일부 오프로 보완해야 될 요소를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자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은 이렇게 얼굴로 목소리도 듣고, 그 문자에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듣고 또 글도 볼 수 있고 얼굴 표정도 볼 수 있고 대화도 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되잖아요. 책에는 이렇게 상방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문자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전달 방식, 대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뭐 학습하고 연수시키고 하는 건 다 온라인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그게 훨씬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되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환경 실천을 한다, 뭐 캠페인을 벌린다,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돕는다, 이런 어떤 뭐 농사를 와서 짓는다,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공간에서 체험학습을 해야 된다. 또 꼭 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 그 도시에서 어떤 그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 사회적 실천 같은 거는 온라인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께서 한 2, 3년 전쯤에 저희 BTN 불교 데스크 찾아주셔가지고 술락 시바락사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수행과 명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가셨었는데요. 네. 그게 벌써 이제 만일을 맞이하신다는 게 참 한 명의 불자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 불교를 보면 좀 수행보다는 갈등이 이제 먼저 떠오르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가운데 정토회가 만일결사 회양하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수행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 키워드로 2-3개 정도 짚어주시면 어떨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고찰들은 좋은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웰빙 센터, 다시 말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꼭 종교적인 그런 용도로만 쓰지 말고 거기 와서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무슨 뭐 자연 체험 학습도 하고 이런 여러 그 기능을 갖는 좀 절이 너무 종교적 기능에서 좀 종합적 기능으로 갖는 뭐 그런 기능으로 저는 전환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국에 적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절이 암만 못해도 100개 넘을 거고 아니면 몇백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국 불교가 첫째, 자기가 가지는 가장 유리한 점이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유산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가선영이라면 주로 뭐 먹고 놀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이제 테마 기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현장 학습 뭐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게 앞에 웰빙 센터 같은 기능과 겹치기도 하지만 또 조금 다른 문화유산을 갖는 기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수행 쪽으로 돌아오면 제가 30년 전에 강의했던 불교대학이다, 경전파이다 이런 건 다 이미 불교인인데 불교를 좀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게 진짜 불교야. 이런 관점에서 주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불교대학을 운영했는데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불교 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구의 이미 절반 이상이 비종교인이라는 얘기. 불교,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이 50%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불교는 또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법을 자꾸 불교 신자를 상대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비종교인을 상대로 어떻게 불법의 인연을 맺을 거냐. 그럴 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사람은 종교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종교를 접근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행으로 접근하는 게 옛날에는 복을 빌고 종교적 접근이 훨씬 대중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스트레스, 괴로움, 갈등 이런 걸 해소시켜주는 접근이 훨씬 더 소위 대중의 폭이 넓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또는 괴로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성려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지도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딴 건 몰라도 지식은 자기가 알기만 하면 가르칠 수 있지만 수행은 자기가 체험되지 않는 거를 지도하는 거는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꼭 그게 출가 승리 아니라도 괜찮다. 요즘 또 출가하는 스님들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도할 출가 스님은 출가 스님, 또 제가 법사면 제가 법사, 안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는 게 불교의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정토에서는 불교 이름을 갖고 하는 이 불교대학과 불교 이름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불교라는 이름 때문에 저항감, 또 정토회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는 뭐 딴자리 다니는데 그럼 정토에 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학교 같은 거를 열어서 정토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절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저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점 저는 종교적인 역할은 줄어든다, 갈수록. 누가 뭐, 불교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점점 돌아가시게 되고, 젊은이는 안 믿게 되고, 이건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대에 맞는, 대중의 현실과 요구에 맞는 어떤 필요, 우리 필요에서 대중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대중 필요에 우리가 응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보신문의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스님, 만일결사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교민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몇 개국에서 몇 명이 만일결사를 참여하고 있으며, 또 만일결사에 대한 현지인들 반응은 또 어떤지, 또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요.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님들은 이 온라인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법당을 낸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뉴욕이다, LA다, 시애틀이다 이렇게 좀 교민이 적어도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상 되는 도시에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뭐 소도시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법문을 들으려 해도 막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저 아프리카까지 어디든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에서 저는 온라인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 안에서도 뭐 울릉도에 살거나 뭐 백년도에 살거나 뭐 또는 뭐 군대 안에 있는 젊은이들, 군대도 요즘 이 스마트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외된 지역이 굉장히 유리해진 그런 측면이 있고, 조금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기 사용을 잘 못하니까 가장 큰 지금 저희들로서는 해결책을 아직 못 찾고 있는, 반대로 피해 계층이 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아직 외국인들은 이 결사에 아직 참여할 수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일 결사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 수행을 위한 100일 기도 이렇게 하고 또 100일 끝나면 또 100일 기도하고 아직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결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12,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중요한 국가 일정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의 큰 일을 대해야 하는지, 또 개인들은 생업과 가족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의 따뜻하신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선거 때마다 또 사회가 바뀔 때마다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민주화가 다 허물어질 것 같이 말하고,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가 뭐 북한에 갖다 바칠 것처럼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진폭이 갈수록 갈등은 있지만은 좁아져 가는, 실제로 막상 정부를 구성하면 뭐 복지를 많이 하겠다 해도 예산이 없어가 그만큼 못하고, 복지를 안 하겠다 해도 세상의 흐름이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거를 내려다보면 우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뭐 아무나 돼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거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세상을 통찰하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처지에서 그래도 어느 쪽이 되면 조금 더 낫겠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의 가치관하고 관계가 됩니다. 즉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전쟁의 위험, 즉 코리아 리스크를 없애는 게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평화 정책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제일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에 상품에 이제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중립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수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거든요. 이런 거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고 이제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주어진 예산 안에 실질적으로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좋으냐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고 사람마다 다 요구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도 다 부정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점을 추구하니까 다 찍을 사람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지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100가지 내가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 종합적으로 낫겠느냐 이런 선택이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관계가 이 국가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 문제인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지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은데 저는 너무 이렇게 선동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뭐랄까 감정 이런 데 치우쳐서 이 올바른 선택에 좀 장애가 있지 않냐 즉 자기 선택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불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감정, 종교적인 감정, 개인윤리적인 감정 뭐 이런 것 어떤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도 비슷비슷하지만 현실에서 선택하는 건 조금이라도 더 낫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뭐 이 사람 되면 뭐 완전히 난리가 나고 저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나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에 이 지금 기후위기 시기, 미중이 갈등하는 시기, 남북이 대립하는 시기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몰려오는 시기 국민들의 내부가 너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국민 통합과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조금 좁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나름대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스님 이번에 정토에서 1차 만일 회양을 기념하면서 법륜 스님께서 직접 온라인 정토 불교대 강의를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정토 불교대학은 기존의 불교대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취지도 궁금합니다.
불자를 상대로 해서 불교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친다. 이런 관점이 돼 있으니까 출발할 때 이 사람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된 관점에서 이 법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자일 때는 법문을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야,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 증문즉설 듣고 그냥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불교대학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로 감동도 없고, 예를 들면 부처님 일생도 왜 우리가 부처님 일생 배워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부처님의 전생 얘기 같은 게 너무 황당하다든지, 네. 일단 반응이 전혀 옛날 그 불교대학 학생들하고는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이 설법의 방식이 네. 바뀐다. 다시 말하면 뭐 불교란 무엇인가라든지 첫 강의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부처님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접근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그러면 괴롭게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떤 괴로움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고제예요, 고제. 네. 그러니까 교리를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네. 왜 나는 괴롭게 사는가?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들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들의 시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집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나는 괴로움 없이 좀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접근하면서 도제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갖고 하고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거를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고 한다.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불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귀불한다는 말은 부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 괴로움 없는 자를 부처란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귀불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전체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느냐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세상을 우리가 왜 괴로울 수밖에 없냐 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다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12처 18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진실이 어떤가 해서 연기법을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법을 설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접근을 하고 그 결과로 교리를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반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개를 5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윤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경윤리까지 고려해야 된다. 거기서 생명 존중이 첫째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돌아오면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니까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계율로. 세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이다. 인권에 대한 가르침.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앞부분의 실천적 불교 사상을 이런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그러고요. 부처님 일생도 그냥 부처님 일생이 어떻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 주위에 지금 부처님 우리 옆에 온다면 어떤 삶의 모습일까? 또 이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삶의 한 모델로서 붓다는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부처님 일생을 공부하면 무슨 수행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 그거는 사회적 모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모순도 지적하고 성차별에 대한 모순도 지적하고 사회적인 허구도 많이 비판적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슨 분노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부하면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이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바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무슨 이념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사회 가서 4년 공부하는 것보다 불교 공부 1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럴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낼까. 뭐 이런 측면에서 옛날 강의에서 이번에 이제 이거는 뭐 1차 만일을 회양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성과를 대중에게 돌려준다. 그런 데서 만일결사 회양이니까 만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일상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뭐 요즘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늘 그전 시대보다 다음 시대는 늘 빠르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조 말엽에 있었던 사람, 즉 유교 중심으로 있다가 이런 서구 사상이 들어올 때 또는 농경사회 중심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올 때의 변화는 어쩌면 지금의 변화보다 그 시대 사람은 더 빠른 변화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늘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그럼 혼란이라는 건 나에게서 온다는 거죠.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 이제 이 인식 틀을 갖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면 이제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 인식 틀을 갖고 변화된 세상을 보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 인식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식 틀을 똑같은 걸 가지고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혼란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이 틀을 인식하는 이 틀 업식을 소멸시키고 변화에 맞게 새로운 틀을 갖도록 해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가장 변화된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 어떤 고정 윤리관, 고정 어떤 이념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미래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린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불자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야 되는지 덕담과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불만이지.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나와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나쁜 사람이고 나쁜 나라고 나쁜 사회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되 그러나 그래도 개선점이 있다 하는 비판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긍정 위에 비판이 있어야 개선이 일어나고 부정 위에 비판이 있으면 파괴적으로 가게 된다. 긍정 위에 비판의식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나의 삶과 한국 사회와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 돼.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또 모순을 보는 비판적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현실 가능한 개선책을 찾아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긍정 위의 비판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을 모시고 정토회가 걸어온 만일결사가 우리 한국 불교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불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국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모색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30년 결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30년 결사를 시작하는 정토회 서원이 단지 정토 회원분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힘찬 원동력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불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법륜 스님과의 특별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100일 정진하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고 1000일을 정진하면 이제 자기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만일을 정진하면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1차 만일을 회양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성과를 대중에게 돌려준다. 그런 데서 만일결사 회양이니까 만인에게 돌려준다 해서 만인전법을 생각한 거고요. 불교를 공부하면 바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사회에 가서 4년 공부하는 것보다 불교 공부 1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럴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